아무 말 대잔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사람이 국정 운영을 2년 반 동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것이고 네. 다음에 진짜 선거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도자를 똑바로 잘 뽑아놔야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석 달 동안 이게 무슨 전 국민이 고생 아닙니까? 예. 뭐 다 따져볼 일이 너무 많은데 간첩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 웬 간첩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런 거예요. 지금이 국가 비상 사태라는 거예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하는 말. 이게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해서 북한이 상단에 있는 겁니다. 지령을 내려요. 네. 민주노총 간첩단한테. 네. 그럼 민주노총 간첩단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네. 나라를 혼란하게 공론 분열이 이끌어야 된다. 이런 지령을 네. 야당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럼 네. 야당이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네.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는 데 나서고 정책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데 나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도 이런 논증 구조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라는 데서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추측을 가지고 모든 발화점이 북한이고 이리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첩단이 움직였고 거기 야당이 쑥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크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따졌으면 본인이 2년 반 동안 나라를 왜? 운영할 때 밝혔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국은 극우 지지자들 선동에 불과한 이야기에 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상식적인 지금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닿지 못할 이야기들이고요. 뭐 일부 유권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파면 이후에도 본인을 이제 일부 지지해줄 사람들을 염두에 둔 선동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계엄의 조건이라는 것이 보면은 전시사변이나 그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야당과 관련된 문제로만은 그 실마리가 안 풀리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오고 간첩을 끌어와야만이 이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한 지어낸 공상과학 소설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뉴스를 매일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생경한 뭐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주노총인데 끊임없이 민노총이라고 그래요. 민노총 간첩단,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떠들어라 이제 이런 주의 주장으로 들리는데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참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직무 복귀하게 되면 87년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개헌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각시켜달라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 생각하는데 네. 윤 대통령 여기서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에 이응도 꺼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게 될 경우에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예, 아니 조선일보. 여기 지금 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은 완전 다른 그림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걸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참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에 발해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요 정도 말로 탄핵을
묘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윤석열 피청군이라고 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개헌을 완수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얼렁뚱땅 추상적인 말만 가지고 누구를 설득합니까? 재판관들이 설득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87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본인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가 어떤 미래 세대인 건지 저는 이제 이 규정하는 바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정도의 이제 빠터용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 물론 이제 개헌도 해야 되고 선거제도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할 때 이게 지금 자기의 과제와 의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란을 감행한, 범행한 그 범인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줘. 내가 이거 다 해줄게. 그러나 그는 그동안 거짓말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본인이 남은 임기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임기 후반기에 뭐 하겠다고 예. 해 보니까 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보면 삼선 개헌의 후계자 이야기까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자녀 임기를 연연하지 않고 다르게 바꾸겠다. 물론 뭐 지금 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지금 선회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전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7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분이 87년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일 뿐더러 아까 김문희 기자 얘기했지만 네.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선 네. 혹은 장기 집권 플랜을 계획했다는 것인데 혹시 이 개헌의 내용이 유신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유신 개헌. 쉽게 얘기해서 민주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개헌이 아니고 네. 뭔가 대통령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장기 집권의 개헌 내용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게 진정성이라는 게 네. 믿기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길고 장황하게 들어봄직한 내용도 아니었다라는 거고 10차례나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늦게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는. 근데 대통령이 3차 변론부터 출석했기 때문에 10차례는 아니고 이제 예. 7차례, 8차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늦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추측들만 있고요. 확인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도 정말 대통령 변호인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잠깐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디 가 있는 건가 물어보는데 도통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표피적으로 보면은 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제 얘기할 때 최후 변론을 할 때 그리고 본인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할 때 안 나온 거죠. 심지어 정청래 국회 대리인이 네. 나왔을 때도 안 온 건데 그게 어떤 시그널입니까? 네. 남의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결국은 이 재판관들의 주는 시그널이 내가 할 얘기만 중요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국정 운영을 할 때도 이런 태도였구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야당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는지 적어도 이런 숭고한 재판정 심판정이 들어선다면 그런 태도라도 보였어야죠. 어제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승복 메시지가 없다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파놓아버리고 정말 불복 선언하고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77쪽 분량을 읽으면서 사실상 그 소추인 측, 국회 측 대리인단의 그 최후 변론을 의도적으로 패싱하려고 늦게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 거죠. 예전에 그가 그랬듯이 끝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국회 측 주장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신문의 분석이 있습니다.